반응공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액션 레이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의 챕터 7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우선 속도 법칙을 예측하기 위해서, 속도 법칙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하고, 그리고 메소드 오브 익세스 혹은 메소드 오브 아이솔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심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들,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반응물이 이제 과량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A에 비해서 B 반응물이 농도가 과량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B의 농도를, 반응이 진행되더라도 거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상수로 둘 수 있다고, 이런 심플리케이션 방법을 하나 이용을 해가지고 알파하고 베타하고 K를 구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했죠. 그리고 알파하고 K 반응 속도하고 속도 상수를 반응 차수하고 속도 상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로 여기 있는 인테그럴 메소드, 디퍼런셜 메소드를 쓴다고 이런 방법론을 배웠어요. 오늘은 뭘 얘기를 할 거냐면 non-linear regression, 그러니까 피팅을 하는데 우리가 속도 법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통은 선형화된 직선의 데이터들이 있느냐 이런 거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비선형화된 방정식이나 곡선 가지고 피팅을 하겠다. 그리고 미분형 팩트베드 리액터로 이용을 해서 흐름식 반응기에서 어떻게 속도 법칙을 결정하는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non-linear regression 하기 전에 우리가 선형화된 제곱법, 이걸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트, 그러니까 초기 속도법, 이런 것도 간단하게 좀 배워볼게요. 자, 우선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트, 초기 속도 결정법부터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속도 결정법 같은 경우는 주로 메소드 오브 아이솔레이션 혹은 메소드 오브 익세스 방법이랑 같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 반응 속도를 초기의 반응물의 농도를 몇 가지 다르게 해가지고 초기 반응 속도를 잰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반응을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만약에 이 반응에서 A가 없어지는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응물 B도 관여를 하니까 A에 비해서 B를 과량으로 놓고, 그러면 속도 법칙이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A에 대한 속도 법칙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RA는 K, CA 알파성. 원래는 이렇게 쓰죠. 이 A가 없어지는 속도는 K 프라임의 CA 알파성 12의 베타성인데, 이게 워낙 과량이다 보니까 이 K 프라임과 12 베타를 어떠한 상수로 K로 이렇게 두고 표현을 하면 되죠. 물론 이 반응은 이제 비가역 반응, 그리고 해분식 반응기에서 우리가 실험 데이터를 얻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유출을 할 수가 있죠.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실험을 몇 번 반복해서 하는데, 이 A의 농도, 그러니까
이 A의 농도, A의 초기 농도를 여러 번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A의 초기 농도로 여러 번 바꿔주면 그 초기의 반응 속도만 재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옆에 위에 있는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RAO는 CAO 알파성. 그래서 A의 농도가 굉장히 초기일 때 CAO일 때 그때 반응 속도를 마이너스 RAO A가 초기에 없어지는 반응 속도. 그래서 이게 이제 이니셜 리액션 레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그를 취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이너스 RAO는 로그 K 플러스 알파 로그 CAO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A의 초기 농도 이 값을 뭐 처음에는 0.5몰 퍼 리터, 그 다음에 1몰 퍼 리터, 1.5몰 퍼 리터, 2몰 퍼 리터, 10몰 퍼 리터, 15몰 퍼 리터, 50몰 퍼 리터 이런 식으로 A의 농도만 바꿔가지고 A의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점을 찍어요. 점을 리액션 레이스 구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초기 농도가 되는 거죠. 초기 농도를 초기 속도가 되는 거죠. 초기 농도를 바꿨을 때 리액션 레이스를 구해 가지고 로그 여기도 로그 스케일이죠. 로그 스케일이고 여기도 로그 스케일인데 로그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쭉 그렸을 때 여기서 이제 기울기 알파가 반응 차수가 된다. 그래서 이니셜 컨센트레이션을 다르게 몇 개 샘플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니셜 컨센트레이션을 초기 농도를 바꿔가지고 로그 CA하고 로그 마이너스 RAO하고 이렇게 플러스를 했을 때 알파가 A의 반응 차수다. 그리고 만약에 베타에 대해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동일하게 알파를 구했으니까 A의 농도를 하나를 알고 있는 값을 정해도 되고 혹은 반대로 A의 농도를 굉장히 과량으로 해가지고 B의 농도를 다르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베타를 만약에 구하고 싶다. 베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A의 농도를 굉장히 과량으로 해가지고 B의 농도를 초기 농도를 다르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동일하게 구하면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 선형화된 채소 제곱 분석법이라고 그러는데 반응 속도 상수 파라미터, 그러니까 반응 속도 법칙 파라미터 계속 말이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알파하고 베타하고 K, 그러니까 반응 차수에 관련된 알파하고 베타, 그리고 속도 상수 K 값을 예측하는데 자주 또 쓰이는 테크닉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전 슬라이드 내용하고 지금 보여주는 내용하고는 지금 교과서 메인 텍스트에는 없고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혹시 1판을 산 식구들은 1판을 산 친구들은 1판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CD에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 웹사이트 미시건 대학교의 포글로 교수가 그 보충 자료로 나타낸 이 웹사이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형화된 채소 제곱 방법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반응이 A하고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서 프로덕트를 생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 반응의 반응 속도 법칙은 해분식 반응기에서 만약에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리액션 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수 있겠죠. A에 대해서 A 농도에 대해서 알파성으로 비례하고 B 농도에 대해서 베타성으로 비례를 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서 배운 초기 속도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마이너스 RAO는 KCAO 알파성, CBO 베타성 이런 식으로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트하고 합쳐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실험을 할 때 이 A의 농도를 몇 번 바꿔보고 B의 농도를 몇 번 바꿔서 이제 자연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 식을, 이 위에 있는 식을 로그를 취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는 뭐죠? 결정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K,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몇 번의 실험을 반복하면서 알고 있는 거는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로그 마이너스 RAO, 그 다음에 로그 CAO, 로그 CBO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그리고 우리가 조절한 변수, A의 초기 농도, B의 초기 농도는 우리가 조절한 거잖아. 그래서 얻어진 이 속도 법칙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죠. 그래서 로그 마이너스 RAO를 Y값, 로그 CAO를 X1, 로그 CBO를 X2라 그러고, 모르는 거 로그 K를 A0, 그 다음에 알파를 A1, 베타를 A2.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변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y는 A0 플러스 A1, X1, A2, X2.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은 얘인데 실험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런 식들이 몇 개 쌓이겠죠.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A0, A1, A2, 즉 K, 알파, 베타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식에서 이러한 형태의 식을 얻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르는 변수가 이렇게 A0, A1, A2라 그랬죠. 모르는 변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르는 변수를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이 몇 개가 필요하죠? 방정식이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방정식을 3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정식 3개를 만드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한 그 A의 농도 CAO하고 B의 농도 CBO를 여러 번 달리하면서 여러 번 N번 실험을 했다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J 대신 이 J 대신 1이 들어가서 첫 번째 Y 값은 A0 플러스 A1 X 첫 번째 실험에서 첫 번째 변수 X11 그리고 A2 X21 이런 식으로 될 거고, J번째면 YJ는 A0 플러스 A1 X1J 그리고 A2 X2J 이렇게 될 거고, N번째면 이 J 대신 N이 이렇게 쓰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변수 A0, A1, A2를
구하기 위해서 그 잘 피팅되는 변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실험을 우선 n번을 수행을 해요. n번 한 거를 그 실험한 거를 싹 다 더하는데, 식 하나는 여기 있는 거에 이제 이 시계에 그냥 n번째 실험한 결과를 다 더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A0, A1, A2는 빠져나와서 이 실험한 거를 다 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 x1j를 다 곱해요. 양변에 x1j를 다 곱합니다. 이 식에 위에 있는 식에다가 x1j를 다 곱해서 n번을 수행한 거를 다 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을 하나 또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x2j를 다 곱합니다. 그래서 x2j를 다 곱해서 식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되느냐, 물론 n번까지 실험한 결과를 다 더한 거긴 한데 지금 이 식에다가 이 식에 n번까지 실험한 결과를 더한 거랑 x1j를 곱해서 n번까지 실험한 거를 더한 거랑 x2j를 곱해서 n번 실험까지 한 거랑 n번 실험한 거를 다 더한 거랑 식이 3개가 나와요. 식이 3개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A0, A1, A2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예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우선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최소 제곱 방법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속도 법칙 파라미터, 레인 로우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예제고, 한번 읽어볼게요. 세마이컨덕터를 애칭하는 프로세스가 뭐 매뉴팩처 컴퓨터 칩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중요한 반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특히나 이 세마이컨덕터 망간 옥사이드를 녹이는데, 애칭하는데 여러 가지 뭐 산이나 솔트가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마이컨덕터 망간 옥사이드가 녹는 속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리퀴드 솔루션 레독스 포텐셜의 함수로 표현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실험을 몇 번 해봤더니 리액션 레이트이 뭐에 영향을 받느냐, 이 애시드 애나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아 가지고 애시드의 산에 애나이온만 좀 바꿔도 음이온만 바꿔도 10의 5승 팩터만큼 증가를 한다 그래요. 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설명인 거고,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HBR을 이용을 해가지고 망간 옥사이드를 녹이는데 디졸루션을 시키는데 어떤 엔지니어가 여기 아래에 표가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리액션 오더하고 리액션 레이트 파라미터, 리액션 오더하고 반응 차수하고 스페시픽 리액션 레이트, 그러니까 레이트 콘스탄트죠. 이걸 구하라고 합니다. 이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했죠? 엔지니어가 딱 보니까 우선 A의 초기 농도를 바꿔가지고 A가 없어지는 속도를 이렇게 구했네요. 그리고 A의 초기 농도 이걸 HBR 그 L천트, 그러니까 산용액을 이렇게 농도를 바꿔가면서 속도 법칙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망간 옥사이드가 이렇게 세마이컨덕터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리퀴드를 이렇게 얇은 방막처럼 해가지고 에칭해 날 텐데 이 리퀴드가 HBr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HBr에 비해서 망간 옥사이드가 이 세마이컨덕터 메인을 이루기 때문에 가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속도 법칙은 메소드 오브 익세스를 이용을 하면 망간 옥사이드의 농도는 가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HBr에 대해서만 속도 법칙을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HBr의 없어지는 속도는 K, C, HBr의 알파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를 이제 HBr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이니셜 레이트를 달리했을 때 리니어 스퀘어 어널리시스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로그를 취해요. 로그를 취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로그 마이너스 RAO 2'을 Y라고 정리를 하고, 로그 K를 A, 그 다음에 알파를 B, 그리고 로그 CA를 X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는, 알고 있는 변수는 얘랑 얘니까 X하고 Y를 알고 있고, 구해야 되는 게 A하고 B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아까 전 슬라이드 데이터에서 5번인가 했죠. 그러니까 실험을 n번째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식을 이제 시그마를 취해 가지고 리스트 스퀘어 이퀘이션,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이용을 합시다. 그러면 우선은 여기에 이제 이 식 자체에 n번째 한 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위에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뭘 곱해? x를 한번 곱한 값에 n번째까지 합을 다 더해요. 그러면 우선 yi의 n번째까지 시그마인데 여기에 xi를 곱해. 그리고 위에도 a 곱하기 xi의 시그마, 여기는 xi 시그마의 제곱의 b, 그리고 실험은 i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오리지널 식에다가 x 변수를 한 번씩 곱해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게끔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랑 두 개가 나왔죠. 그리고 모르는 변수가 뭐죠? a하고 b, 변수 두 개죠. 이거 풀 수가 있죠. 이러한 전략으로 한번 풀어 볼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구한 거 실험 5번을 했는데, A의 농도를, 초기 농도를 0.1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 값은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 X라는 거는 로그 CAO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로그 CAO. 그래서 이 값에 이 값들의 로그 값을 다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XI의 첫 번째 실험부터 5번째까지 다 합친 거, 이거의 합 마이너스 0.92, 그죠? 그 다음에 이 속도
반응 속도를 구했고 y 값이 아까 뭐라 그랬죠? y 값이 로그 마이너스 RAO의 2'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에다가 로그 값을 지향값 여기 다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에서 다섯 번째 실험까지 yi의 합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식 하나를 앞서해서 y는 a 플러스 bx였는데 이거에 이제 시그마를 다 지향값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식에 다시 x를 한번 곱한 거. 그러면 이제 x를 한번 곱한 식은 어떻게 될까? 하나는 녹색으로 표현합시다. 얘하고 얘하고 곱한 값 이렇게 나오고 얘하고 얘하고 곱한 값 이렇게 나오고 얘하고 얘하고 곱한 값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얘하고 얘하고 곱한 값 이렇게 나오고 얘하고 얘하고 곱한 값 이렇게 나오죠. 그거의 합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bx에서 x를 한번 곱하면 xi의 제곱이 되죠. 이거는 하늘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xi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xi의 제곱 5.29 이 얘의 제곱, 얘의 제곱, 얘의 제곱, 얘의 제곱, 얘의 제곱 한 거를 이렇게 쭉 나타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식을 이제 쓰면 두 개의 식을 쓰면 y가 마이너스 2.16은 n번째까지 5번 실험을 한 거에 a 곱해야 되니까 5a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0.92b 그리고 xi를 곱한 값 얘 써야 되지. 15.1은 그 다음에 AX가 되니까 0.92A 마이너스 0.92A 그리고 8.15B 그래서 A하고 B하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선 두 방정식을 이제 풀면 B가 1.4 A가 마이너스 3.99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B가 반응 차수 알파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1.4 그래서 브롬산의 농도 HBr에 대해서 1.4차다. 그리고 A가 마이너스 3.99인데 이거 로그를 이제 다시 풀면 K 값이 1.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뭐 단위는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속도 법칙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속도 법칙이 브롬산 HBr의 소모되는 속도는 0.0184 HBr의 1.4승에 비례한다. 그리고 여기에 오타네요. HBr의 소모되는 속도는 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HBr이 생성되는 게 아니죠.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0.0184 CHBr의 1.4승 1.4차에 비례한다. 자, 비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비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리액션 레이트의 알파 값하고 K 값, 그러니까 속도 법칙에서의 파라미터들을 선형식으로 이용을 해서 알파하고 K 값을 이제 예측을 했는데 추측을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비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non-linear regression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선형인 식이 아니라 비선형인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번 회귀 분석을 해서
알파와 K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속도 법칙의 파라미터 K하고 알파를 결정을 할 건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K하고 알파 값이 어떤 K하고 알파 값이냐, 즉 실험한 결과, 모든 데이터에 실험한 결과하고 측정한 결과의 차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K나 알파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게 좀 글이 복잡하게 써 있는데 실제 이해하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다 쉬운 내용이에요. 여기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측정값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K하고 알파를 예측한 값이 있으면 계산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실험값하고 측정값하고 계산값의 차이의 제곱, 그럼 제곱이 되니까 항상 양수가 되겠죠. 이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알파와 K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측정값하고 계산값의 차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K와 알파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비선형 회귀 분석 방법은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풀기 힘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소프트웨어를 되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지금 이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폴리매스 이런 걸 이용을 해도 되고, 혹은 매틀랩 이런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K하고 알파 값, 속도 법칙의 파라미터를 찾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처음에 넣어주는 초기 예측값이 실제 값하고, 뭐 이건 모르는 값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값하고 대략적으로 비슷한 값을 추측을 해가지고 넣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측치 같은 경우는 앞서 배운 선형, 최소, 제곱 테크닉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예를 들면서 한번 볼게요. 넌리니어 리그레이션 하는 방법. 우선 A에서 A가 전환돼 가지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반응을 해분식 반응기에 수행하고 파워로 모델로 속도 법칙이 따른다 그러면 A가 없어지는 속도는 K, CA, 알파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리액션 오더하고 그 다음에 레이트 콘스탄트 K 값을 알아내는 거죠. 자, 해분식 반응기에서 속도 법칙하고 몰 밸런스식하고 합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식에서 만약에 K 값하고 알파 값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K 값하고 알파 값을 안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측정 값은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그래프를 실험을 통해서 얻은 값이에요. 자, 어쨌든 조금 전 이 식을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면 dt 이렇게 옮기고 dt 이렇게 옮기고 CA 이렇게 옮겨서 적분을 하면 CAO부터 CA까지 CA의 마이너스 알파성 DCA 이렇게 적분하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t까지 마이너스 K dt 적분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 적분한 거의 값이 이렇게 이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이 CA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CA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나온 CA라는 거는 이거는 계산값이죠. calculated value지. 계산값. 계산값. 그죠? 자, 우리가 그 비선형 회귀 분석할 때 비선형 회귀 분석할 때 제일 처음에서 얘기한 게 이 계산된 농도하고 그 다음에 측정된 농도하고 그 차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알파하고 K를 찾는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실험을 여러 번 해가지고 N개의 만약에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측정값하고 이게 측정값이에요. CA I 번째의 측정값 A의 I 번째 측정값 그리고 CAIC라는 거는 I 번째에서 A의 계산값. 그래서 이 측정값하고 계산값의 차이의 제곱의 합을 S제곱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이게 미니멈이 되게끔 하는 우리가 K하고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전 슬라이드에서 뭘 구했냐면 이 계산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값 알파하고 K값을 넣어가지고 측정값하고 N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측정값하고 계산값이 최소가 되는 이 알파하고 K를 회귀 분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지금 시간과 농도에 대한 데이터를 만약에 얻었을 때 우리가 꼭 농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또 표현해 가지고 농도보다 시간 데이터를 써 가지고 알파하고 K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 슬라이드에서 그 적분한 값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t는 k 곱하기 1-알파 분의 cao의 1-알파 마이너스 ca의 1-알파. 그럼 이 t라는 거는 이것도 계산값이죠. 계산값.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계산값입니다. 그래서 계산값과 측정값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우리가 알파하고 K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최소가 되게끔 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값사 같은 경우는 T의 계산값은 이거지 이거.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측정값하고 여기 계산값하고 차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알파하고 K를 예측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알파하고 K를 대략적으로 초기 값을 그냥 넣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 반복 실험, 반복 계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다 하거든요. 소프트웨어가 다 하기 때문에 코딩을 한 번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제 7.3이고 A하고 B하고 반응을 해서 C하고 D하고
생성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t가 0, 50분, 150분, 0, 50분, 100분, 150분, 200분, 250분, 300분일 때 A의 농도 0.05, 0.038, 0.0306 이런 식으로 A의 농도 변화를 구했죠. 앞서서 우리가 풀어본 미분법에서의 데이터네요. 그죠? 만약에 B의 농도가 XS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속도 법칙이랑 몰 밸런스식 합쳐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변수를 두고 그 계산값과 측정값의 차이의 제곱의 합을 최소값이 되는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시간이고 하나가 농도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계산하면 시간의 측정값 그리고 시간의 계산값 이거의 차의 제곱의 합이 S제곱 그리고 농도에 대해서 표현해도 CIM 농도의 측정값, 농도의 계산값의 차의 제곱의 합 이걸 S제곱이라 했을 때 이 S제곱이 어쨌든 최소가 되게끔 하는 알파 K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앞쪽 거를 써볼게요. 그래서 앞쪽 거를 썼더니 전 슬라이드에서 계산한 적분해서 계산한 t의 계산값 이렇게 되죠. K'의 1-알파에 CAO의 1-알파승 마이너스 CAI의 1-알파승에 그래서 이 차이의 제곱 합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t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t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 t에서 t 계산값에 CAO가 0.05몰 퍼 데시미터 삼성이라고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TC는 K'의 1-알파에 0.05 1-알파 마이너스 CA의 1-알파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조금 전 이 측정값하고 여기 있는 계산값의 차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알파하고 K 이거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을 손으로 못 풀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폴리메스 솔루션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 뭐 적분법, 미분법, 비선형 얘기분석, 그리고 선형 그 제곱, 최소 자승법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그 해분식 반응기에서 얻은 데이터 가지고 속도 법칙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디퍼런셜 리액터 그러니까 미분형 PBR을 가지고 속도 법칙을 유도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해분식 반응기 같은 경우는 주로 호모지니어스 리액션 균질상 액상 반응이라든지 균질상 반응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속도 법칙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응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해분식 반응기에서는 액상 반응, 뭐 균질 반응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미분형 반응기 이거 같은 경우는 촉매를 넣는 반응 주로 고체 촉매하고 액체나 기체인 반응물 흐름이 있는 그래서 솔리드 플루이드 카탈리틱 리액션 헤테로지니어스 솔리드 플루이드 카탈리틱 리액션에 주로 쓰여져요. 그래서 디퍼런셜 리액터 같은 경우는 팩터베드의 약간 변형된 모습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퍼런셜 리액터 같은 경우는 튜브 형태로 있는데 튜브 형태의 관 반응인데 여기에 촉매가 굉장히 적게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팩트베드 리액터 같은 경우는 촉매층이 굉장히 두꺼운데 디퍼런셜 리액터 같은 경우는 촉매층이 굉장히 얇습니다.
주로 뭐 촉매 형태가 어느 정도로 얇으냐, 이런 씬 웨이퍼나 디스크 형태로 굉장히 작은 형태의 촉매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관형 반응기에 있고 촉매층이 이렇게 있죠. 지금은 그림으로는 되게 좀 두껍게 표현됐는데 실제로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촉매층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길이가 L이고 L, 길이가 L, 좀 다시 지울게요. 길이가 델타 L이고 그래가 델타 W만큼 촉매가 있죠. 그래서 FAO라는 몰 유량으로 CaO 농도를 가지는 유체 얼음이 들어와 가지고 반응을 진행하고 나면 프로덕트가 생성되겠죠. FP. 그리고 그거의 농도를 CP고 반응 후에 나온 A의 몰 플로우 레이트를 FA라고 할 수 있죠. F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촉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베드에서 전환율은 극도로 작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팩트베드 리액터에서는 매스 트랜스퍼 효과는 팩트베드 리액터에서는 그 촉매량을 굉장히 작게 해서 전환율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데이터를 얻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앞서 배웠듯이 초기 속도 결정법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디퍼런셜 리액터 같은 경우는 반응 속도가 우리가 그 이니셜 그리고 초기 그리고 엔터 리액턴트의 컨센트레이션에 미리 결정된 숫자만큼 결정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미분 반응기에서는 촉매를 적게 넣는다 그랬죠. 촉매를 적게 넣기 때문에 이 촉매층이 굉장히 얇아요. 촉매층이 굉장히 얇다는 의미는 여기 FA하고 전환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FAO하고 FA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나서 FP 혹은 그 프로덕트의 양을 보고 이제 반응 속도를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초기 농도에 따라서 결국 FP 양이 다르겠죠. 프로덕트 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농도를 바꿔가면서 이제 리액션 레이트를 얻는 이런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트하고 초기 속도 결정법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뭐냐면 PBR 같은 경우는 디퍼런셜 PBR 리액터 같은 경우는 미리 알고 있는 반응물의 농도, 엔터링 반응물의 농도에 의해서 우리가 리액션 레이트를 결정하기 때문에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트, 그러니까 초기 속도 결정법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반응기에 들어오는 이 A의 몰수나 A의 농도를 바꿔가면서 반응 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초기 메소드 오브 이니셜 레이트하고 비슷한 개념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PBR 같은 경우는 이 디스크 형태의 굉장히 작은 양의 촉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체가 채널링 현상이나 어느 한쪽으로만 흐르는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열이 조금밖에 발생을 안 하겠죠. 그래서 열 관리도 편하고 대신에 전환율이 낮다. 전환율이 낮아서 들어오는 쪽 입구 쪽의 반응물 농도나 출구 쪽에서의 미반응한 반응물 농도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러나 프로덕트만 이 프로덕트의 프로퍼티, 그러니까 몰 농도나 몰 프로 레이트 가지고만 반응 속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또 나오네요.
우선 이 팩트베드 리액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촉매층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채널링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채널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볼유메트릭 플로우 레이트하고 인렛 아웃렛 컨센트레이션 반응물하고 프로덕트하고, 그리고 이 촉매층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열 관리도 온도 관리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도를 등원 조건으로 생각할 수도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위 볼륨당 열이 배출되거나 열이 공급되어야 되는 게 적기 때문에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촉매 안에서 A의 농도 변화, 그러니까 얘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랬죠. 그래서 A의 그 전환율이 낮기 때문에 결국 입구 쪽하고 그 출구 쪽 이 FAO하고 FAE하고 몰수 변화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결국 몰수 변화가 차이 안 나니까 이 촉매층 내에서 농도 구배가 적겠죠. 그래서 농도 구배가 일반적으로 PF라고 PBR은 농도 구배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길이 방향에 따라서 A의 반응물의 농도가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델링을 했는데 농도 구배가 없고 그냥 이 공간 안에서는 농도가 일정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촉매층의 두께가 되게 얇다는 얘기예요. 자, 반응이 이런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A에서 P로 가는 반응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촉매층 공간이 굉장히 얇고 이 촉매층 안에서는 모든 파라미터가 동일하고 아이소서멀 오퍼레이션을 하고 이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촉매 양은 알고 있고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는 결국 농도를 통한 농도하고 볼유메틱 프로 레이트를 모니터링 하면 FAO, FAE를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촉매 반응 같은 경우는 들어온 유체 흐름하고 나오는 이 유체 흐름하고 계속 여기에 프로덕트의 농도하고 미반응 AE의 몰 프로 레이트 FA가 일정하겠죠. 결국 정상 상태로 운전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상 상태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쓰면 우선 인플로우 레이트 FAO, 아웃플로우 레이트 FAE, 그리고 제너레이션 되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단위 매스당, 단위 시간당 리액션 레이트, 변하는 몰 속에서 레이트 오브 리액션 나누기 레이트 오브 리액션 이 텀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델타 W 곱해서 이게 0이다. 그래서 식이 마치 우리가 CSTR 몰 밸런스 식처럼 이렇게 나와요. 인풋, 아웃풋, 제너레이션 이렇게 써가지고 식이 마치 CSTR처럼 나와요. 자,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마치 CSTR 식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 식을 우리가 이 FAO하고 FAE하고 부피 유량을 써서 V0 CAO 혹은 여기 FAE를 V0 CAO하고 FAE를 V 곱하기 CAE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을 몰 밸런스 식을 구했고, 이 식을 우리가 컨버전 X하고 프로덕트 몰 프로 레이스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수행하는 반응이 지금 A에서 P로 가는 반응이 A하고 P의 스토이키오메트릭 코에피션트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없어지는 A의 몰수만큼 프로덕트로 생성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컨버전을 정의할 때 컨버전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를 했죠. FAO 마이너스 FAO 마이너스 FA인데 여기서 이제 반응기 후단에서 A의 몰프로는 FA이니까 우리가 FAO 마이너스 FA는 FAO X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모에 얘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RA 프라임은 델타 W FAO X, FAO X만큼 되죠. 근데 이 FAO X만큼 이 말은 반응에 쓰여진 애들이잖아. 반응에 쓰여진 A의 몰 프로 레이트인데 이 말은 반응에 쓰여서 결국 뭘 생산하죠? 이 프로덕트를 생산하죠. 프로덕트를. 결국 그러면 반응에서 소모된 애들은 우리가 부반응이 만약에 없는 반응, 이 반응이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러면 FP 프로덕트의 몰 프로 레이트하고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델타 W를 FP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이 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또 볼류메틱 프로레이시 일정하다 그러면 여기 볼류메틱 프로레이시 일정하다 그러면 이 FP 대신 V0CP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리액션 레이트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미분형 반응기의 리액션 레이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단순히 부피 유량하고 빨간색으로 표현할까요? 여기 부피 유량하고 프로덕트의 농도를 측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분형 반응기에서의 반응 속도는 P의 프로덕트의 P의 농도를 측정하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촉매량이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잖아. 촉매 반응 실험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촉매. 그리고 볼류메틱 프로레이션 우리가 흘려주는 부피 유량. 거기에 이제 이 프로덕트의 농도를 뭐 GC나 LC나 크로마토그래피나 뭐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가스 디텍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측정하면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에서의 리액션 레이트를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팩트베드 리액터를 쓸 때 특히나 팩트베드 리액터가 아니고 미분형 팩트베드 리액터예요. 죄송합니다. 디퍼런셜 PBR, 디퍼런셜 리액터를 쓸 때 우리가 매스 트랜스퍼 리미테이션 10장에서 배우고 촉매 반응공학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매스 트랜스퍼 리미테이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촉매양을 굉장히 적게 써야 된다. 이거는 가정이었죠. 미분형 반응기에서의 가정이고, 그리고 볼류메틱 플로우 레이트를 굉장히 빠르게 해가지고 매스 트랜스퍼 리미테이션, 매스 트랜스퍼 레지스턴스를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 오면 제가 그 대학원 학생들 가르치는 같이 연구하는 연구실 거기 보면 첨단 촉매 반응공학 연구실 오면 이런 팩트베드 리액터 형태의 반응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촉매량을 굉장히 적게 쓰고 부피량을 높게 써가지고 반응 속도를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컨버전을 좀 높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컨버전을 낮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제 7.4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7.4는 뭐냐면 CO의 하이드로지네이션 반응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수소하고 CO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메탄하고 물을 생성시키는 반응인데 반응 온도가 500도 F고 그리고 미분 반응기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델타 W가 10g이고 그리고 볼유메틱 프로 레이시 300리터 퍼 미닛
이 정도 돼요. 그러면 부피 유량에 비해서 촉매량은 이 정도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속도 데이터를 얻었는데, 이런 실험을 하는 연구자나 이런 실험을 하는 대학원생이 있으면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속도 데이터를 이렇게 얻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동일한 실험을 농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1, 2, 3번은 CO의 농도를 바꿨어요. 수소의 농도를 일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CO의 농도는 동일하고 수소의 농도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프로덕트의 메탄의 농도를 이렇게 쟀는데, 첫 번째 실험 이 데이터를 이걸 쓰지 말고 이거라고 가정을 합시다. 2.41 곱하기 10-4승 몰 데시미터 3승. 그죠? 자, 이럴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그 속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리액션 레이트, 속도 법칙을, 리액션 레이트 이 마이너스 RA 프라임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리고, 팩트베드 리액터에서, 디퍼런셜 팩트베드 리액터에서, 그 리액션 레이트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델타 W FAO 분의 X고, 그리고 결국 이 FAO X만큼 프로덕트가 생성되니까 델타 W분의 FP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응이 아까 조금 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수소 두 개랑 CO가 반응을 해가지고 메탄하고 물이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를 A라고 치고 프로덕트 얘를 P라고 치자고. 그리고 이 반응식에서 CO하고 메탄의 양론 계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CO가 없어지는 속도하고 메탄이 생성되는 속도는 동일하죠. 그러면 CO가 없어지는 속도, A가 없어지는 속도는 결국 이 밸런스 식에 의해서 델타 W분의 메탄의 몰 프로 레이트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메탄의 몰 프로 레이트를 부피 유량하고 메탄의 농도로 측정할 수가 있죠. 근데 결국 이 메탄에 생성되는 속도, CO에 없어지는 속도는 우리 부피 유량은 아까 뭐라 그랬죠? 300 데시미터 3성 per 미닛이라고 알려져 있고, 얘는 10g이라고 알려져 있죠. 결국 우리는 뭘만 측정하면 되느냐? 이 메탄의 농도만 측정을 하면 반응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우선 델타 W하고 V0하고 메탄의 농도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반응 속도를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실험을 이렇게 쭉 했고, CO 농도 바꾸고, 수소 농도 바꾸고, 그래서 메탄의 농도를 이렇게 구했죠. 그리고 이 리액션 레이트, 메탄이 생성되는 속도 혹은 CO가 소모되는 속도, 얘는 어떻게 했느냐? 얘 나누기 10g 촉매량, 그리고 부피량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계산을 해볼까요? 하나만 계산을 해보면 2.41 곱하기 부피유량 300 데시미터 3성 그리고 10g 하면 단위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몰 퍼 데시미터 3성이니까 데시미터 3성 없어지고 그람 퍼 몰 이렇게 되죠. 그람 퍼 몰 이렇게 됩니다. 데시미터 3성 퍼 미닛이니까 여기 또 미닛이 있겠네. 단위 시간당 단위가 그람 퍼 그람 미닛 분의 몰수 이렇게 되죠. 그래서 2.41 곱하기 10의 -4승 나누기 10 곱하기 300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V0 300 데시미터 삼성, 좀 가까운 데 쓸게요. 다시 쓸게요. 다시 써봅시다. 여기에다가 V0가 300이고 촉매양 델타 W 10g, 얘 10g, 얘 300 데시미터 삼성 per minute.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얘는 그래서 얘 곱하기 그 다음에 델타 W 나눠줬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뒷장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CO하고 그 다음에 수소의 부문합을 다르게 해가면서 생성되는 아웃렛 그 프로덕트 스트림에서의 메탄의 농도, 그리고 그 메탄의 농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메탄의 생성 속도를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반응식을 한 번 더 써볼게요. 3H2가 CO랑 반응을 해가지고 메탄하고 물을 생성시키는데 당연히 여기서 메탄의 생성 속도라는 거는 이 메탄의 생성 속도 RCH4의 프라임이라는 거는 당연히 수소의 부분합, 다시 쓸게요. 수소의 부분합이니까 P를 써야 되겠지. H2랑 그 다음에 GCO, 여기 책에 있는 대로 쓸까요? 다시 쓸게요. 우선 메탄의 생성 속도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메탄의 생성 속도라는 거는 CO의 부분합의 비례를 할 거고, 그리고 수소의 부분합의 함수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메탄의 생성 속도라는 것은 결국 CO하고 수소의 부분합인데 그 앞선 데이터에서 로우 데이터에서 우리가 수소가 일정한 이런 1, 2, 3번의 실험한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수소가 일정하니까 수소 분합이 여기 일정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우선 메탄의 생성 속도라는 거는 K의 CO의 부분합의 알파승, 그리고 이 수소의 어떠한 함수가 될 텐데, 지금 수소의 이 농도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반응 속도라는 거는 결국 수소 부분합은 일정하니까 CO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수소 부분을 우리가 상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K 상수, 그 다음에 수소 부분 상수, 그래서 K하고 수소 부분합을 상수 K 프라임으로 다시 써가지고 메탄의 생성 속도는 결국 K 프라임의 CO의 부분합의 알파승,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자연 로그를 취합니다. 자연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 로그 CO의 그 부분합, 로그 PCO랑 로그 반응 속도, 이 데이터들을 세 포인트를 이렇게 점을 찍으면 직선으로 나와요. 직선으로 나와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그 피팅을 하면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알파다. 알파. 그래서 알파를 계산했더니 약 1.01,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반응 속도 법칙에서 알파를 1로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메탄의 생성 속도라는 것은 CO의 부분합의 1차로 비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K 프라임 메탄의 생성 속도 RCH4 프라임은 K 프라임 PCO의 알파성의 알파가 1인 이렇게 1차에 비례하는 부분합의 1차에 비례하는 식으로 쓸 수 있고 이걸 다시 수소 부분까지 써가지고 정리를 하면 식을 이렇게 R 프라임 메탄은 KPCO 곱하기 또 수소의 영향을 받으니까 GPH2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봐도 우리가 1번, 2번, 3번의 데이터를 보면 수소는 일정하죠. 근데 수소는 이렇게 일정한데 CO를 1에서 1.8기압, 4기압 정도 이렇게 바꾸니까 이 계산된 메탄의 생성 속도가 7.23, 그리고 13.2, 그리고 30. 그래서 거의 이 값하고 여기서 1.8배, 그리고 이렇게 갈 때는 4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O가 1.8배 늘갈 때 반응 속도 1.8배 늘고 CO의 부분합이 4배 늘 때 4배가 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만 봐도 CO의 농도에 1차적으로 비례를 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CO의 농도가 CO의 부분합이 일정한 1번, 4번, 5번, 6번의 실험 결과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때는 CO를 이제 일정하게 해놓고 수소를 0.1, 0.5, 1, 4 이렇게 바꿔가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메탄의 생성 속도가 이렇게 나오고 실제 이제 계산된 반응 속도 식은 7.23, 4.95, 7.42, 5.25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는 CO의 압력은 일정하니까 그리고 CO는 1차의 농도의 1차에 비례한다 그랬고 CO의 압력이 일정한 이 네 조건에서 CO는 컨스탄트 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소 부분합이 이렇게 늘에 따라서 여기 리액션 레이시 어떻게 되느냐 0.1일 때는 0.1일 때는 4.95예요. 0.1일 때 0.1 이 정도로 봅니다. 4.95 이 지점이라고 그러자고. 근데 이제 0.5가 됐어. 조금 늘어. 0.5가 됐더니 0.5 이 정도 됐더니 조금 늡니다. 4.95에서 이게 4.95 이 지점이 7.42 근데 1이 됐더니 맥시멈을 찍고 0.5가 이 정도니까 1은 이 정도 되고 그러니까 맥시멈을 찍고 4 정도 됐더니 4는 저 뒤에 있겠죠. 다시 줄어들어. 결론적으로 수소의 압력이 낮을 때는 수소의 부분합에 비례를 해. 증가를 해. 이렇게. 근데 수소의 농도가 수소의 혹은 부분합이 높으니까 오히려 여기 보이는 것처럼 7.23 혹은 7.42를 찍고 5.25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수소의 부분합에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메탄의 생성 속도라는 거를
이 두 가지를 다 비교를 해가지고 조합을 하면 적어도 이런 식의 분수식 형태로 나오는데, 보면 알겠지만 수소의 농도가 만약에 1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걸 무시하면 수소의 농도에 베타 원성으로 비례를 하죠. 근데 반대로 수소의 농도가 이제 1보다 이게 훨씬 더 크다 그러면 1을 무시하면 P 수소의 베타2 분의 수소의 부분화 베타1인데 이 베타2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반비례하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수식의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촉매 반응에서 반응 속도가 대부분의 경우가 촉매 표면에서 일어나는, 이 촉매 계면에서 일어나는 반응 같은 경우는 흡착을 하고 반응을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수식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내용은 챕터 10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4학년 때 혹시 촉매 반응공학을 배우면 이 내용을 잠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CO에 대해서는 1차, 그리고 메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분수식으로 나오는데, 얘를 이제 조합을 하면 이런 식으로 CO에 대해서는 1차, 그리고 A라는 상수가 붙고,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해서는, 수소의 부분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분수식으로 나온다. 분수식으로. 그래서 이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속도 법칙에 모르는 파라미터 A, 그 다음 베타1, 베타2, B, A하고 B하고 베타1, 베타2를 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야 돼요. 지금 그 데이터를 보면 6개 포인트가 있는데 6개 포인트 가지고 가장 최적의 A, B, 베타1, 베타2를 구할 수 있게끔 non-linear regression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에 있는 폴리매스 솔루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폴리매스를 여기 미시건 유니버시티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면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7장에서 속도 법칙의 파라미터 구하고 리액션 레이트를 결정하기 위해서 리액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서머리하는 페이지입니다. 우선 속도 데이터의 어널리시스, 리액션 레이트 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을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속도 법칙을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모지니어스한 반응이나 액상 반응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파워로 모델 이런 식으로 A가 없어지는 속도는 CA의 A의 농도의 알파성에 비례한다. 혹은 A의 농도의 알파성에 비례하고 B의 농도의 베타성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거나, 혹은 고체 촉매를 사용하는 반응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고체 촉매 그리고 반응물이 기체 분자인 경우, 이런 경우는 랭묘 히세루드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챕터 10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을 혹시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고 4학년 2학기 때 촉매 반응공학에서도 잠시 언급을 하니까 이 내용을 한번 그 내용을 그 촉매 반응공학 수업 시간에 이게 수강을 하셔가지고 배우셔도 돼요. 어쨌든 호모지니어스 반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파우로 모델, 그리고 촉매 반응 같은 경우는 랭묘 히세루드 모델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야 되잖아. 실험을 해서 실제 속도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실험을 하기 위한 리액터 타입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치 리액터다. 그러면 A에 대해서, 반응물 A에 대해서 속도 법칙을 쓰면
죄송합니다. 몰 밸런스식을 쓰면 이렇게 나오죠. A가 없어지는 속도는 dt -dca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미분형 팩트베드 리액터, 미분형 팩트베드 리액터를 쓴다 그러면 몰 밸런스식이 반응식이 반응몰 A가 프로덕트 P로 간다고 했을 때 A가 없어지는 속도를 이렇게 델타 W분의 FP로 쓸 수 있고, FP는 P의 농도 곱하기 부피유량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P의 농도만 우리가 측정을 하면 알 수가 있다. 물론 부피유량은 우리가 조절하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얻어진 데이터를 측정된 베리어블, 예를 들어서 몰수나 농도나 부분압으로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해요. 아시겠죠? 만약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 측정된 변수를 몰수지식으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심플리케이션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개의 반응물이 가량으로 들어있다. 그러면 그거의 농도는 이제 거의 일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상반응에서 A의 몰 프랙션이 굉장히 적다 그러면 입실론이 0이라고, 그러니까 이너터 물질이 많고 실제 반응물이 농도가 굉장히 낮다 그러면 그 입실론을 0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자, 해분식 반응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 차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A의 농도로 농도 함수로 리액션 레이트를 결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해분식 반응기에서는 리액션 오더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RA 텀을 농도로 표현해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적분법, 미분법, 그리고 비선형 해기 분석이 있다 그러는데, 우선 미분법 같은 경우는 식을 마이너스 RA는 KCA 알파, 그리고 이거를 파워로 모델, 이 모델을, 속도 법칙 모델을 몰 밸런스 식과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쓴다 그랬죠. 마이너스 DT, DCA는 KCA 알파. 그래서 얘를 이제 자연 로우 취해 가지고 피팅을 해서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팅을 해서 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DT, DCA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교과서에서는 그래피컬 디퍼런셜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했는데, 디퍼런셜 메소드도 있고 폴리노미널 그 핏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로그 CA하고 로그 마이너스 DTCA를 플라팅을 해가지고 선형이 나왔을 때 그때의 기울기가 리액션 오더라 그랬죠. 그죠? 리액션 오더. 그리고 K 같은 경우는 CA분의 마이너스 CA분의 DT, DCA로 구해가지고 또 K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혹은 이제 해기 분석을 해가지고 알파와 K를 동시에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적분법. 적분법은 0차, 1차, 2차일 때 알파가 0차, 1차, 2차일 때 굉장히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말 그대로 얘가 알파가 0, 1, 2일 때 얘가 0, 1, 2일 때 그 적분을 해가지고 선형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K를 구한다 그랬죠. 그리고 비선형 해기 분석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되고,
측정값과 계산값의 차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하는 알파를 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그 비선형 A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고 초기값 알파하고 K를 잘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빈 분석이 아니라 해분식 반응기가 아니라 미분형 반응기 디퍼런셜 픽트베드 리액터 같은 경우는 그 리액션 레이트에 대한 밸런스식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이제 뭐만 측정하면 되느냐, CP만, 그러니까 프로덕트의 농도만 측정하면 우리가 리액션 레이트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델타 W는 어차피 촉매양은 우리가 아는 값이고 V0도 우리가 흘려주는 유량이니까 결국 이 리액션 레이라는 게 프로덕트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제에서 봤지만 코체 촉매를 사용하는 이런 헤테로지니어스한 반응 같은 경우는 디퍼런셜 PBR에서 속도 법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적 모델하고 모델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 비선형 해기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비선형 해기 분석을 몇 번 돌려가지고 파라미터를 구하고 속도 법칙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제한한 시기, 가정한 시기 적합한지 적합도 판정을 위한 속도식을 속도 모델을 분석을 하죠. 이제 적합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R스퀘어, 그러니까 선형화된 리니어, 그러니까 R스퀘어 값, 선형에 얼마나 잘 맞는지, 혹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얼마나 잘 맞는지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속도식 모델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챕터 7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반응공학에서 이제 그 멀티플 리액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